문이 잠겼다. 그 소리가 귓속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었다. 얇은 금속이 울리는 진동이 긴 밤의 표면에 살짝 금을 내고 그 틈새로 내 숨이 은밀하게 베어드는 듯했다. 훗날에서야 나는 알게 됐다. 방금 들었던 그 소리가 내 삶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칼자국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훨씬 이전, 평범한 일상의 그림자 밑둥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한도규, 58이 됐다.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오래 버텼다. 버틴다는 말이 괜히 떠오를 만큼 하루는 언제나 단단했고 나는 그 안에서 둥그러졌다. 회의실 공기에서는 언제나 분필가루처럼 메마른 냄새가 떠돌았고 모니터의 푸른 빛은 끝날 기미 없이 사방을 적셨다. 퇴근 무렵이면 내 얼굴이 창문에 비쳐 투명한 유리 장식처럼 말없이 굳어있곤 했다. 그 속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반짝일 뿐 어떤 온기도 머물지 않았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편안함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아내 서미정은 소파 등받이에 어깨 한쪽을 기댄 채 드라마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화면 속 젊은 배우의 대사가 거실 벽을 살짝 두드리고 스치고 나가면 부엌 시계에서 툭 한 박자가 늦게 떨어졌다. 우리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관리비 이야기, 아이들 소식, 약봉투 챙기기. 대화의 끝자락마다 말수가 짧아지고 그 짧음이 어느새 습관이 되자 온기마저 줄었다. 오래 써서 네모지게 다른 비누처럼 모양은 남았지만 향기는 이미 오래전 사라지고 없었다.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다. 그날 저녁도 다를 것 없이 흘러갔다. 나는 무심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렸고 서미정은 시선을 모은 채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넸다. 도규 씨, 동창회에서 전화 왔더라. 40주년이래. 안 간다고 했어. 다녀와. 바람도 좀 쐬고. 요즘 며칠째 집이랑 회사만 오가잖아. 그 말에서 애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심하거나 차갑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꼭 현관 앞에 작은 쪽지를 살짝 붙여두듯 조심스레 건네는 말투였다. 허락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짧은 문장.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내 등을 잠깐 아주 가볍게 밀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옷장을 열어 셔츠를 꺼내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셔츠 천이 손끝을 스칠 때마다 오래전 숨겨둔 옛 노래 한 구절이 목구멍 안쪽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지나갔다. 호텔 연회장은 눈부실 정도로 환했다. 그래서 더 피곤했다. 누군가가 고른 세월 묵은 팝송이 구겨진 풍선들 사이를 서성이고 반갑다며 놀라며 가장에 웃는 얼굴들이 테이블 위 유리잔처럼 나란히 쌓였다. 이름표를 가슴에 달자 싸늘한 떨림이 가슴뼈에 닿았다. 나는 마른 웃음으로 술잔을 마주치고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요즘은 어디 다니냐? 애들 다 컸냐? 말들은 서로의 표면만 스치고 화려하게 반짝일 뿐이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지만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 한쪽 끝, 창가의 자리 하나가 외로이 비어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밤은 이미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위에 간판의 불빛이 얇은 막처럼 조용히 떠다녔다. 기미한 빛의 물결이 살짝 떨릴 때마다 누군가의 어깨선이 조용히 그 물결을 가르며 서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의 등을 제일 먼저 마주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뒷모습인데도 오래전 어느 복도에 잊힌 냄새와 기척을 함께 데리고 오는 듯했다. 머리카락은 길지 않았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대신 에어컨 바람이 가늘게 그 끝을 간지렸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왜인지 내내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발걸음이 카펫 위에 그림자를 남길 때마다 발자국이 내 소리를 삼켜주는 게 괜히 고마웠다.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놀람의 물결이 얼굴을 지나갔다. 그 놀람의 그늘 아래에서 미소가 서서히 번져나왔다. 혹시 한도규? 이름이 내 귀 안에서 한 번 울린 뒤 천천히 심장 쪽으로 내려갔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18 봄볕 아래에서 반짝이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다. 기억 속 소녀는 교복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리던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에 곧은 주름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눈과 옅은 주름은 세월의 성 같았지만 웃을 때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미세한 굴곡만은 변함없었다. 그 작은 자리는 누군가를 깊이 안심시키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 잔들이 서로의 그림자를 담고 나누며 불빛 사이사이로 흔들렸다. 몇 마디 안부를 건네고 나니 대화는 자연스레 과거 쪽으로 기울었다. 처음엔 기억이 서늘하게 몸을 감쌌지만 이내 온기를 머금었다. 학교 뒤 연못, 체육관 창문에 남은 분필 자국, 음악실의 낡은 피아노 건반. 그녀가 하나를 떠올리면 나는 그 옆에 또 하나를 살짝 얹었다.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붙으며 딱 하는 소리가 어쩐지 귓가에 희미하게 울리는 듯했다. 민서하는 말을 고르듯 잔을 굴렸다. 잔이 받침 위를 얕게 빙그르르 돌고 있는 동안 그녀 손가락이 유리 표면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다. 나는 그 자국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내 손등에 엉켜있는 푸른 혈관을 깨달았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피부 밑의 길들이 점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일지도 몰랐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것들. 애써 감추지 않아도 서로 눈치채게 되는 것들. 그때 그녀가 잔을 살그머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운동장에서 혼자 남았던 날이 있었잖아. 구령대 옆에서 종이 울리고 모두들 흩어져 나가면 너만 뒷모습으로 남아있던 그날. 그걸 기억해? 그때 바람이 꽤 샜거든. 내 옷깃이 바람에 들렸다가 이내 가라앉는 걸 멀리서 봤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더라. 나는 짧게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 옷깃이 바람을 맞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과거가 아닐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따스하고 서늘한 감정. 연회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한번 커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목소리 역시 멀어진 듯하다가 또 다시 다가왔다. 마치 누군가 어딘가에서 볼륨을 천천히 조절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오히려 말과 말 사이 비어있는 틈이 더 많은 걸 전해주는 듯했다. 유리잔 가장자리를 따라 스며드는 물방울, 천장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조명의 미묘한 온기, 에어컨이 내뱉는 냉기, 감각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얇디얇은 밤 한 장을 만들어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이름표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환하게 빛났다. 내 이름 옆에 붙은 회사명. 깔끔하지만 어디 한 구석도 따뜻하지 않은 활자. 민서아가 그 활자를 한번 훑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도 힐끗 바라보았다. 도규 씨는 여전히 바쁘지? 응, 바쁘지. 그래서인지 시간은 오히려 더 천천히 가. 천천히 간다고? 그래. 이상할 정도로 바쁜데도 느리게 가더라.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소는 슬쩍 그녀 눈꼬리를 올려주었고 그 짧은 움직임에 나는 등줄기 어느 한 지점에서 얇은 전기가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혹 이름을 붙이면 곧 바스라질 것 같은 감각. 언젠가부터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고 사진 찍자는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자 연회장 바닥이 아주 살짝, 금세 알아채지 못할 만큼만 흔들렸다. 우리는 그 틈을 피해 창가로 좀 더 가까이 붙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희미한 냄새를 느꼈다. 그녀 머리카락 끝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샴푸향. 거의 사라졌다 싶은, 그래서 더 또렷하게 감지되는 향기. 민서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귓불 근처가 천장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결이 있었다. 한 가지 오래전부터 궁금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 눈동자 깊은 곳에 떠있는 조그만 내 모습을 바라봤다. 그 작은 나는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그때 내가 운동장 구령대 옆에 서 있을 때
나도 곁에 있었다면 너 나를 알아봤을까? 질문이 과거형이었지만 그 끝에는 현재가 말없이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늦어서야 깨달았다. 우리는 방금 막 지금의 우리를 묻고 있었던 셈이었다. 만약이라는 그 단어는 늘 변명처럼만 느껴졌는데 이번 질문은 달랐다. 오히려 화살촉처럼 방향을 틀어 현재의 심장을 정조준하는 느낌이었다. 연회장 안쪽에선 갑자기 환호가 솟구쳤다. 누군가 1등 경품을 탔나 보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왔다가 우리 발치쯤에 이르러선 힘을 잃고 찾아들었다. 나는 잔을 들어 입술에 살짝 대었다. 액체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내 손가락 때문인지, 연회장의 음악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의 질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람부터 알아봤을 거야. 바람? 내 옷깃이 제일 먼저 흔들렸을 테니까. 민서와는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소리보다 먼저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종류였다. 그녀가 손을 들어 유리창에 맺힌 작은 성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닦아냈다. 손끝이 스친 자리만 투명해졌다. 그 맑은 구멍 너머로 도심의 불빛, 겹겹이 쌓인 도로, 밤을 걷는 사람들의 어깨가 어슴풀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하게 말했다. 불빛이 오늘따라 가까워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워진 건 불빛만은 아니었다. 말의 거리, 숨의 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맞닿고 닮아가는 중이었다. 누군가의 곁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일, 어쩌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약속일지 몰랐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부서질 것 같은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름을 주지 않았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연회장을 한 번 더 울리고 사람들은 단체 사진을 찍으러 모여들었다. 우리는 그 사진에 없다. 스태프가 와서 손짓했지만 민서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따라서 고개를 저었다. 따로 이유를 묻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설명을 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거의 동시에 눈치채고 있었다. 사람들이 쏠린 곳에 소음도 몰려가고 우리가 있던 창가가 텅 비었다. 빈자리에선 에어컨 바람이 반사되어 내려왔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더 생생하게 마음이 느껴졌다. 차가움은 겁만 식힐 뿐 속을 똑바로 드러내 보이는 재주가 있으니까. 민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원피스의 주름이 무릎 위에서 곧게 멈추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도규, 나 먼저 갈게. 내일은 좀 일찍 시작해야 하거든. 그래. 오늘 얘기 고마웠어. 나도. 우리는 악수 대신 아주 짧은 눈맞춤만 주고받았다. 눈과 눈 사이 투명한 공기가 금방 얇아지는 기분. 그 얇아진 틈을 따라 숨이 잠깐 스쳤다. 그녀가 몸을 돌려 걸어 나갈 때 나는 뒤늦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 그녀는 발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환히 웃었다. 그 미소 뒤로 문이 하나 보였다. 손잡이가 붙은 별것 없지만 평범한 문. 그녀는 그 문을 밀었다. 그리고 철컥.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가슴 쪽으로 천천히 스며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 연회장의 불빛이 한 톤 낮아졌다. 나는 테이블에 남겨진 이름표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다. 활자들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또렷해졌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느낌이 달라졌다. 이름은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변화라는 건 대부분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된다. 누구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 나는 듣는 쪽이었다. 밖에 나오니 밤 공기가 조금 달랐다. 건물 벽을 타고 흐르던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셔츠 윗단추를 살며시 건드렸다. 나는 단추를 만지작거리다 말고 휴대폰을 켰다. 불빛이 손바닥 위의 선들을 따라 천천히 퍼졌다.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메시지가 오지 않는 밤은 더 길어졌다. 그렇게 길어진 밤은 대개 다음 장면을 데리고 온다. 나는 그 장면의 이름을 아직 몰랐다. 다만 아까 그 소리 철컥이 아주 멀리서 다시 천천히 나를 찾아오고 있음을 희끄무레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주차장 쪽으로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자동차 도어락이 푸시 열리는 소리가 먼저 귀를 스치더니 저 멀리 어디선가 문 하나가 닫히는 찰나의 소음이 이어졌다. 열림과 닫힘, 두 소리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겹치고 그 틈새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바람은 어느새 낯익은 냄새를 품고 있었다. 샴푸의 마지막 향기, 유리잔에 남은 미묘한 온기, 이름표에 번진 잉크까지. 밤은 이런 냄새들을 차곡차곡 모아 조심스레 내게 건넨다. 나는 그 향을 받았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미세한 떨림이 가슴 밑바닥에 와 닿으며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응답은 언제나 다음 이야기를 부른다. 철컥.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귀에 들어온 그 소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나는 조용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연회장의 소라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둘만 남은 테이블은 작은 섬 같았다. 테이블 위에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민서아의 눈빛도 같이 떨렸다. 잔 속의 액체는 붉었지만 그것보다 더 붉게 보이는 것은 그녀의 귓불이었다. 빛이 닿을 때마다 작게 숨을 고르는 모습은 마치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이제 막 새어나오려는 순간 같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교복 주머니 속에 접어넣었던 쪽지, 복도 끝에 늘어선 신발장, 체육관 마룻바닥에 남은 땀 냄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밤의 공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그녀와 말 한마디 나누는 순간 기억들은 자석처럼 서로를 당겼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민서아의 어깨가 점점 느슨해졌다. 그녀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고개를 내 쪽으로 기울였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잔을 스치며 내려왔다. 그 머리카락의 그림자가 붉은 와인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만으로도 내 심장은 불안정한 박동을 쳤다.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아주 가까이, 내 귀에만 닿을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도규, 그때 너도 나 좋아했었니?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음악도, 웃음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내 귀에는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은 듯 단어들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술잔을 쥔 손끝이 덜컥거렸다. 그 떨림을 민서아가 눈치챘을까? 그녀는 살짝 웃더니 내 잔 위에 자신의 잔을 조용히 포개듯 부딪혔다. 유리끼리 맞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가 방금 주고받은 질문의 대답 같았다. 말 대신 잔이 대답을 한 셈이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붙잡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다. 못다 한 고백, 놓쳐버린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갈망까지. 눈빛은 언어보다 더 무겁게, 더 뜨겁게 다가왔다. 내 안에서 두 개의 힘이 싸웠다. 한쪽은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지금 웃으며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이 아니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고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너무 달콤해서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민서는 잔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레 두 손을 모았다. 천천히 그 손을 내 앞쪽으로 펼쳐 내밀며 마치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손끝이 스치던 그 찰나, 짧은 불꽃 하나 일어난 듯했다. 그 한 점의 열기가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을 휘감아 번졌다. 그녀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바람을 맞이할 때처럼 조심스러운 떨림이었다. 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을 더 깊이 얽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길고 조심스럽게. 이내 길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 숨결이 내 뺨을 살짝 스쳤다. 와인 향기에 실려온 그녀의 체온이 공기 속에 녹아들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숨소리가 들킬까 두려워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메마른 입술과 가까워진 거리는 참기 힘든 유혹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결국 입술을 맞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춘 시간 자체가 오히려 더 뜨거웠다. 서로의 시선과 숨결이 그대로 얽힌 채 아무 일도 없지만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공기. 그 속에서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쓸었다. 그녀는 조그맣게 숨을 내쉬며 몸을 살짝 떨었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터진 웃음소리가 조용히 우리를 깨웠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눈길이 마주쳤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진 촬영을 알린 사회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대 앉아 창밖의 불빛이 어깨 위로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불빛조차도 우리를 허락하는 것만 같았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조용히 내 잔에 부딪혔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오래된 기다림의 고백이자 위험한 초대였다. 나는 그 초대를 외면하지 못했다. 이미 내 심장이 먼저 대답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숫자며 보고서의 문장들이 마치 흐린 물 속에 가라앉은 글자처럼 겹겹이 번져 보였다. 머릿속엔 오로지 어젯밤 그녀의 속삭임만이 되풀이되어 맴돌았다. 이제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고도 단호했던 그 말이 귓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 구두 굽부딪히는 소리, 복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음 사이에서도 신기하게 그녀의 목소리만은 더욱 또렷하게 자꾸자꾸 퍼져나왔다. 점심 무렵 가방 속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명을 확인하는 순간 심박이 덜컥 커졌다. 민서아. 화면에 뜬 두 글자가 내 현실로 파고들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여 화면을 문질렀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회사 근처 말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 짧은 메시지. 하지만 그 너머로 묵직한 의미들이 스며 있었다. 나는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데서 이미 그래라는 대답이 울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이 맴돌았다. 마우스 클릭, 서류 넘기는 소리, 사람들의 두렁거림마저 내 안의 초조함을 자꾸만 들추는 배경음 악보가 되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다. 동료에게는 오늘 동기 모임이 있어서 좀 먼저 나갈게요. 라고 툭 거짓말을 건넸다. 예상보다 거짓말이 쉽게 입에서 흘러나온 게 스스로도 낯설 정도였다. 약속한 곳은 오래된 작은 찻집이었다. 골목 모퉁이, 간판 불빛조차 힘없이 흔들리는 곳. 문을 열자 은은한 차향과 오래된 나무 가구, 내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구석 자리에서 테이블을 지키고 있던 민서아가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복장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 깃에 얇은 목걸이가 미묘하게 빛을 받았다. 그녀의 미소엔 조심스러움이 스며 있었다. 왔구나. 미안해. 내가 좀 갑작스러웠지? 아니야. 오히려 기다렸어.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엔 날씬히 회사니 평범한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더듬으며 말을 섞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딱딱한 것도 같았다. 이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마치 외투를 벗듯 40년 전의 기억이 조심스럽게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도규, 사실은 그때 내게 고백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왠지 단단하게 울렸다.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 그냥 내 뒷모습만 멀찍이서 따라다닌 게 전부였어. 나는 조심스레 찻잔을 내려놓았다. 잔받침 위의 손끝이 달콤하게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웃는 모습만 봐도 괜히 그 웃음을 따라 걷다가 하루가 훌쩍 지나버렸지 뭐. 그녀의 눈가엔 금세 습기가 맺혔다. 작디작은 눈물방울이 잔 위로 뚝 떨어질 듯 말 듯 매달려 있는 순간 그녀는 서둘러 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그 손끝에 스민 미세한 떨림이 오히려 내 가슴을 크게 파묻혔다. 우리가 나누는 말들은 점차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한동안 틀어막혀 있던 댐이 어느새 무너지고 감춰두었던 이야기들이 쉼없이 흘러넘쳤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만큼 그리움과 후회를 쏟아내며 서로에게 더욱 격정적으로 마음을 쏟았다. 찻집에서 마감 시간이라며 조심스럽게 안내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찻집의 희미한 불빛이 골목 어귀를 간신히 환하게 밝히고 저 멀리 골목 끝에는 짙은 밤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곁을 따라 나와 차가 세워진 곳까지 함께 걸었다. 걸음을 멈춘 건 그녀 쪽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가 느닷없이 고갯짓을 하며 물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가끔 밥만 먹는 사이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밥만 먹는 사이란 말은 슬그머니 둘러대한 핑계일 뿐. 그녀의 눈빛엔 훨씬 더 깊고 위험한 흐릿함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나는 말 대신 그녀 어깨 위로 내려앉은 작은 낙엽 하나를 떼어주었다. 손끝이 가볍게 그녀의 옷깃을 스칠 때 그녀의 숨결이 멈칫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글쎄 우리에겐 놓쳐버린 시간이 너무 많잖아.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건 기쁨도 슬픔도 아닌 오래 참고 기다려온 파멸의 시작을 본 이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외면하더니 작게 붉어진 귓불을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작은 몸짓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엔 그녀의 눈빛과 그 마지막 말이 내내 맴돌았다. 아내의 무심한 안부 인사소리가 스쳐갔지만 이미 내 귀는 다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한 구석의 시계 초침 소리마저도 마치 그녀의 조마조마한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음을. 벗어날 수 없는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호텔 로비 안공기는 어쩐지 낯설고 무거웠다. 조명이 온통 밝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밝음은 오히려 사각진 그림자의 농도를 더 짙게 만들었다. 체크인을 끝내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작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내가 층 버튼을 누르자 철문이 스르르 닫혔다. 그 순간 바깥의 소란이 단칼에 끊기듯 차단됐다. 고요만이 우리를 에워쌌고 들려오는 건 서로의 숨결 소리뿐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전광판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시선이 그녀의 옆얼굴에 머물렀다. 옅게 바른 화장 너머로 은은히 비치는 피부,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긴장한 듯 오므라드는 손가락. 평범한 움직임이었건만 내게는 꽁꽁 잠가온 오래된 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오는 열쇠 같았다. 방문이 열리고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고 굵게 울렸다. 그 소리는 내 안의 두 세계를 쪼개는 날카로운 경계처럼 느껴졌다. 문 밖엔 언제나처럼 책임과 일상이 남겨졌지만 문 안 어느샌가 다른 시간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방 안은 어둑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바닥 위를 뽀얗게 적셨다. 가로등 불빛도 유리창에 부딪혀 실루엣을 가늘게 새겨놓았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조심스레 내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딘가 거센 파도 속에 갇혀 있다가 막 건져 올려진 것처럼 촉촉한 물빛이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번져내렸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을 메우는 건 오직 빠르게 뛰는 심장의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이쪽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렸다. 두려움과 갈망, 후회와 희망이 한데 뒤섞인 혼란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순간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 뺨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그 촉감이 피부에 와 닿자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오래전에 잊었던 감각이 온몸에서 다시 일어나는 듯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였다. 내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단 두 글자. 아내. 나는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응시했다. 눈앞에는 지금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첫사랑이 있었고, 손 안에서는 현실과 가정의 무게가 격렬하게 쏟아붓고 있었다. 받아야 할까? 외면해야 할까? 심장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박자로 뛰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진동이 멎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액정을 뒤집어 침대 위에 내려놓으면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를 함께 뒤집는 느낌이 천천히 밀려왔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민서였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로 이끌었다.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의 고동은 어찌나 격렬했던지 단순한 박동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마치 40해 동안 굳게 닫혔던 성문을 누군가 두 손으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 안에는 환희와 두려움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슬쩍 까치발을 들어 내게 다가왔다. 입술이 살짝 스친 순간 조심스러운 숨결이 먼저 전해졌다. 하지만 이내 와인의 향이 퍼지듯 입맞춤은 점점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조심스러움은 금세 뜨거운 격정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서로의 입술에 쌓였던 긴 시간의 그리움을 거침없이 내보냈다. 내 손끝이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숨을 살짝 들이켰다. 그 짧은 숨소리는 방 안의 어둠에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 같았다. 그녀의 손은 내 셔츠 단추 위에서 떨리며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다. 셔츠가 벗겨질 때마다 시원한 공기가 피부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곳엔 새로운 전류가 흘렀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얇은 옷이 조용히 미끄러져 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졌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새하얀 어깨와 실루엣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 모습은 잘 빚어진 조각상보다도 더 완벽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인 떨림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잃어버린 시간, 아물지 않은 세월의 상처를 그 밤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내 손바닥 아래 닿은 부드러운 살결에는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나날에 대한 슬픔과 연민이 함께 실려 있었고 내 품에 안긴 채 작은 숨을 떨구는 그녀에게선 다시 만난 세상에 대한 조용한 감사가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조용히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마가 내 어깨에 가만히 기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한순간 내 안에서 이성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이 그 모든 것을 잠시 덮어주었다. 새벽녘이 다가왔을 무렵 문득 눈이 떠졌다. 내 팔 위에 고요히 머리를 얹고 잠든 그녀의 얼굴이 창밖 달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순간 주름진 중년의 얼굴이 아니라 교복 입고 운동장을 달리던 어린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가장 행복하면서 동시에 가장 비참한 남자의 초상이었다.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후회해야 하겠지. 그래도 내 심장만큼은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바다는 여전히 검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마치 내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 서늘하고 묵직하게 나를 짓눌렀다. 새벽이 깊고서야 겨우 집에 닿았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따스해야 할 실내 공기가 아직도 어딘가 낯설고 차가웠다. 소파에선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아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잔잔하게 이어지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내 가슴을 송곳처럼 조여왔다. 나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모습. 그건 웅변이나 비난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말없는 의심으로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발끝을 아껴 신발을 벗고 부엌을 슬며시 지나 침실로 향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견디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려버렸다. 침대 위에 누워도 두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아직도
민서와의 고요한 숨결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그녀의 손끝, 목덜미, 그 작은 떨림까지 내 몸 구석을 놔주질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바로 옆 침대 위엔 아내가 등 돌린 채 누워있다. 함께 누워있으면서도 이불 사이 공간은 끝없이 허허롭고 메말랐다. 나는 이불을 목 밑까지 끌어올렸다. 어쩐지 보이지 않는 비밀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렇지만 숨을 죽일수록 안에서는 불길이 더 세차게 번졌다. 어젯밤 달빛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식지 않고 내 몸속 어딘가에서 은은히 퍼져나갔다. 심장은 이상하게 두 박자로 뛰었다. 하나는 아내 곁에서 익힌 익숙한 리듬, 또 하나는 민서아와 얽혀 만들어진 생경한 율동. 이 두 박자가 가슴 안에서 엇갈리며 때론 거칠게 충돌했다. 며칠이 흐르자 아내의 눈빛엔 비밀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퇴근 시간마다 조용히 눈길을 두었고 셔츠에 남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예사로이 지나치지 않았다. 겉으론 달라진 말투 없이 평온했지만 그 무심함 뒤에 서려 있는 냉기가 문득문득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탁은 이제 작은 전쟁터 같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반찬을 정갈하게 내놓았지만 접시마다 어딘지 차가운 시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나는 거짓말을 조용히 삼키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가 침묵할수록 그 침묵이 오히려 매서운 신문처럼 날 올감했다. 집안 공기가 나를 옥죄어 올수록 민서아와의 만남은 나날이 더 간절한 갈망이 되어갔다. 그녀와 함께할 때만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낮엔 잠깐 차를 마셨고 주말엔 멀리 드라이브를 나갔다.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진입 교육 때문에 늦는다. 동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같은 핑계가 내 입술을 손쉽게 빠져나갔다. 매번 거짓말을 뱉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바닥까지 내려앉았지만 그 죄책감조차 민서아를 만나는 순간 달콤하게 녹아내렸다. 어느 저녁 민서아의 공방에 들렀을 때였다. 그녀가 말없이 와인잔을 내밀었다. 아담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서로의 눈길만 오래 붙들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가늘고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내 몸 안의 두 박자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뛰는지 그제야 뚜렷이 느껴져다. 분명 그것은 민서아와 맞춘 낯선 리듬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내 삶 곳곳에 숨겨졌던 균열이 더 또렷해졌다. 아내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렸고 나는 매번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아는 듯한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춘 사람처럼 바라보는 눈길.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가 슬쩍 묻는다. 주말 워크숍 재밌었어. 바닷가 근처에 갔다며. 옷에 모래가 한가득이던데. 심장이 쿵 소리도 없이 내려앉았다. 나는 분명 산속 연수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댔는데 아내가 바닷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목이 바짝 말라왔다.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 애써 웃으며 얼버무린다. 아, 그거 오는 길에 동료들끼리 잠깐 바다 구경했다고. 별거 아니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이 점점 싸늘해진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는 나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최악의 무기, 침묵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그 침묵은 살을 파고드는 칼날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다. 나는 죄인처럼 그 칼 위를 맨발로 디뎠다. 며칠이 지났다. 저녁 무렵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아내가 문을 열었고 이내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누구시죠? 나는 무심결에 현관 쪽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 민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 손에는 익숙한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내가 호텔에 두고 온 이름마저 뚜렷이 각인된 그 만년필. 서아는 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도규 부장님 맞으시죠? 중요한 물건을 두고 가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차갑게 굳어졌다. 아내는 나와 그녀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얼음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남편 회사 동료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아내의 그 말은 두 사람을 한 번에 심판대에 올려세우는 차가운 초대장이었다. 서아는 한순간 망설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숨조차 쉬기 답답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내음이 스며왔다. 얼마 전 내가 선물했던 바로 그 향수였다. 아내는 부엌에서 찻잔을 준비하며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잠시 후 아내가 세 잔의 차를 들고 왔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잔을 내려놓은 뒤 정면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두 분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남편이 어제는 지방 공장 문제로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니 그 물음은 예리한 칼처럼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갈랐다. 우리는 서로 시선을 피한 채 말문이 막힌 맨몸으로 심판대 위에 세워진 기분이었다. 늦은 밤. 야근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사무실에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미묘한 정적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들었다. 김도규 씨 맞으시죠? 혹시 민서아 씨 아십니까?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 그 순간 심장이 덜컥 식어버렸다. 이성이 채 따라잡기도 전에 온몸이 먼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집을 겨를도 없이 곧장 병원으로 발을 옮겼다. 응급실 복도는 냉기와 불안,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의사의 구두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기계의 알람음, 들것바퀴가 구르는 쇳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수술실 불빛만 차갑게 새어나오는 닫힌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렸다. 손끝에서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차가운 액체가 스며들고 심장은 맥을 놓을 듯 거칠게 뛰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바로 아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서더니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 많이 다쳤대.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짧게 피식 웃더니 핸드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얼굴에 던졌다. 사진 속 주차장 한켠에 엉켜있던 나와 민서아의 모습이 차 시트 위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내가 그 여자랑 차 안에서 개처럼 얽혀 있을 때 난 이 사진 들여다보고 있었지. 사진들이 마루 위에 흩어졌다. 나는 차마 사진 속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숨이 막혀 고개만 푹 숙였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휙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나와 아내는 거의 동시에 그 앞으로 뛰어갔다. 환자는 괜찮습니까? 의사는 우리를 잠시 번갈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자 아내의 눈빛이 한겨울 얼음처럼 굳었다. 그녀는 한순간 내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복도 구석으로 날 끌고 갔다. 가까이에서 마주친 그녀 목소리는 떨림과 분노가 뒤섞여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여자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다행이야?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내 옷 다리고 내 밥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던 말이 다행이다야? 내 아내는 지금 여기 있는데 넌 온통 다른 여자 걱정뿐이야?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물. 그 눈물에는 분노와 배신, 억울함이 한꺼번에 실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 죄는 욕망의 달콤함으로 가려졌지만 사실은 아내의 삶 전체를 짓밟고 있었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 눈물 앞에서는 모두 헛소리일 뿐이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있자니 내 몸 안에는 여전히 민서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밤
호텔에서의 떨림과 입맞춤, 서로의 손길. 그것이 내 피부와 심장 속에서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의 눈물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내 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두 개의 감각이 충돌했다. 뜨거움과 차가움, 갈망과 죄책, 은밀한 숨결과 무거운 침묵. 그 충돌은 내 가슴을 안에서부터 갈라놓았다. 나는 두 조각 난 심장을 부여잡은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아내는 내 앞에 서서 차갑게 중얼거렸다. 앞으로 내가 어떤 꼴이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기억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내 숨결, 내 시선, 내 손끝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모든 게 더럽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내 안에서 뜨겁던 기억들이 서서히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재 속에서도 여전히 민서아의 향이 은밀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죄의 증거이자 미련의 흔적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통장, 도장, 사직서를 모두 꺼내어 내밀며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에 대한 처분 다 맡길게. 쫓아내도 좋고 평생 종처럼 부려도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사는 것뿐이야. 아내는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공허. 그녀의 침묵은 칼보다 차갑게 나를 찔렀다. 그날 이후 집은 감옥이 되었다. 아내는 나를 내쫓지 않았다. 대신 유령 취급했다. 우리는 한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한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숨소리조차 외면했다. 나는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 몸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민서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떨림, 그녀의 손끝, 그녀의 숨결. 그것들은 내 죄의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춰 선 채였다. 집은 감옥이 되어버렸고 나는 아내의 눈길 속에서 하루하루 심판을 받았다. 아내는 차디찬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침묵만큼 또렷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도 없었다. 내가 어떤 곳에 시선을 두는지, 어떤 숨결의 흔적을 여전히 좇고 있는지 아내는 이미 다 잊고 있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남은 나날을 유령처럼 흘려보내며 살아갔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침대에 함께 누워도 두 사람의 숨결은 끝내 겹치지 못했다. 타인의 공기처럼 멀고 낯설게만 흐를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요와 공허함 속에서 나는 여전히 민서와의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비 내리던 어느 새벽,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졸업 앨범을 천천히 꺼내 펼쳤다. 빛이 바랜 페이지 사이에 18배 민서아가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 소녀의 눈빛이 여전히 내 가슴을 핥히듯 덮쳐왔다. 사진 위에 손끝을 가만히 얹었을 때 마치 오래된 필름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날 밤 호텔에서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달빛이 어깨 위를 슬쩍 쓰던 순간 떨렸던 손끝, 입술이 부딪히며 터져나온 오래 묻혔던 갈망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불꽃 같던 감각을 온몸에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리던 뜨거운 기운, 방황하던 손끝, 위로 번져가던 전율,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젠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살과 달에 깊숙이 새겨진 불의 자국, 화인이 되어버렸다. 수없이 후회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심장은 언제나 다른 말을 속삭였다. 아내의 눈물은 분명 내 죄를 증명했지만 여전히 내 심장은 그 밤의 속삭임에 미세하게 떨려왔다. 늘 두 개의 세계가 내 안에서 공존했다. 냉랭한 현실과 뜨거운 환상, 죄책감과 욕망, 그 틈에서 나는 하루하루 흔들리며 버텼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 1년, 5년,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민서아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길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나를 완전히 잊고 조용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여전히 내 이름을 떠올리며
그 불꽃을 그리워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남아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완벽하게 나를 투명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나는 남편도 동반자도 아닌 하나의 그림자였다. 집 안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자. 그 침묵의 벌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가끔, 아주 가끔, 밤이 깊어 잠들지 못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가슴 위에 올린다. 그리고 느낀다. 여전히 그날 밤의 고동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그것은 단순한 박동이 아니라 닫혔던 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온 욕망의 파도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죄책감 위에 겹겹이 덮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 심장은 여전히 그 밤의 달빛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졸업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민서아, 내 이름은 이제 내 입술에서 다시 불릴 수 없는 금기여. 그러나 내 심장은 단 한순간도 널 잊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는 마치 내 안에 두 세계를 갈라놓는 투명한 장막 같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장막 안에서 멈춰 있었다. 아내의 차가운 무관심, 민서와의 뜨거운 숨결.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나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안의 불길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지만 꺼지지 않는 채로 나를 태워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지옥이며 동시에 놓을 수 없는 마지막 낙원이었다.